집안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녁 밥상 위에 김이 오래전에 꺼진 듯 식탁 위엔 반쯤 굳은 미역국이 그대로 놓여 있고 그 옆으로 펼쳐진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성호는 손끝으로 국그릇을 돌리며 묻지도 않고 묵묵히 한 숟갈 떠본다. 미지근한 국물은 혀끝에서 식은 쇳맛을 남긴다. 아들 박준호는 정장을 입은 채 의자를 조금 밀고 앉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병원에서 말씀하시길. 이제 전문 요양이 필요하대요. 집에 계시면 위험하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마치 계약 조건을 낭독하는 변호사처럼 감정이 제거된 음성이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본다. 그 안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있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세게 다문다. 그녀의 두 손가락은 서류 모서리를 꼭 잡고 있었고 손끝에 하얀 마디가 말없이 결정을 대변했다. 딸은 휴대폰 화면을 덮는다. 카톡방 이름이 가족회의로 잠깐 보였다. 누구도 식탁 위에 놓인 진짜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정리, 부담, 위험 같은 단어들이 공기 속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그럼 잠깐이냐? 박성호의 목소리는 허공을 갈랐으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네, 잠시요. 회복되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박준호는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그 미소의 표정선이 끝날 즈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식탁 한쪽엔 가족 전원이 찍힌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성호가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온도와 지금의 공기 온도는 다르게 느껴졌다.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데 현실은 냉장고보다 차가웠다. 이삿짐 트럭이 요양원 앞에서 멈출 때 박성호는 트렁크 속에 자신의 가방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았다. 그 가방엔 아직도 도장이 하나, 수첩 하나, 그리고 오래된 주식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SUV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 검은 유리 위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반사되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얼굴이라기보다 이미 어디론가 옮겨진 초상처럼 보였다. 운전석에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제의 선언이었다. 이제 당신은 내 관리 대상이다. 그 말이 보이지 않는 줄로 팔을 묶었다. 요양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휠체어 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바닥은 반질거렸고 냄새는 소독약과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접수대의 간호사는 밝게 웃으며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도 단절의 냄새가 있었다. 도장은 붉게 찍혔다. 붉을수록 더 차가운 기분이었다. 박성호는 손끝으로 그 도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종이 위에서 보호 대상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들의 전화번호는 차단됨으로 바뀌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폭력은 언제나 문이 닫히는 순간 일어난다. 그날 밤 박성호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손목의 정맥을 바라본다. 그 위로 희미한 형광등 빛이 흘러내린다. 그는 중얼거린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건축 뉴스가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회장 취임, 밝은 박수 소리, 낯선 사람들의 환호. 그러나 뉴스 속 이름이 귀에 걸려 멈췄다. 성진개발, 신임 대표 박준호 취임. 화면 속 아들은 완벽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깨끗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화면이 꺼질 때 남은 잔상이 잠시 그의 얼굴 위로 겹쳤다.
그때 그가 들은 건 전혀 다른 음성이었다. 깨끗한 경영, 그 말은 더럽게 빼앗은 자의 기도처럼 들렸다. 그는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 오래전에 썼던 회의 노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사람이라 불리기엔 이미 절차의 아래로 떨어진 존재였다. 박성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그 비는 도시의 먼지를 씻는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던 놈이 결국 오늘을 빼앗았구나. 요양원 복도 끝, 문이 닫히며 불빛이 꺼지고 남은 건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의 가슴은 아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배신의 크기만큼 정확한 복수의 방정식을 아주 천천히 냉정하게 풀어가고 있었다. 요양원의 새벽은 언제나 조금 눅눅하다. 복도는 반질거리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눌린 이불 냄새,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의 시간이 함께 섞여 있다. 사람들은 말 대신 숨으로 대화한다. 기침 하나, 바퀴 소리 하나, 물컵이 책상 위에서 흔들릴 때의 미세한 떨림조차 이곳에서는 대화의 일부였다. 박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흰색 페인트가 갈라져 있었고 그 틈마다 작은 그림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 그림자가 자기처럼 느껴졌다. 손을 들어 닿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닿을 수 없는 건 늘 위쪽에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간호조무사 정희가 들어왔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에 체온계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정했다. 너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이래 익숙한 사람의 리듬. 박성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가족분이 내일 오신다고 하셨죠? 정희의 물음에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믿음의 표시라기보다 그럴 리 없다를 감추기 위한 얇은 가면이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며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체온계를 회수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성진개발세 대표 취임이라던데요. 순간 성호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래. 짧은 대답 뒤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침묵을 택할 때 그것은 위로보다 깊은 예의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판은 그대로 남았다. 다른 노인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는 창문을 향해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로가 보였다. 택시가 지나가고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 틈으로 요양원 간판이 반사되어 거꾸로 보였다. 원양료. 글자가 뒤집히면 뜻이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도 종종 그렇게 뒤집힌다. 오후 2시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를 틀어준 건 다른 병실의 환자였다. 화면에 아들이 나왔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넥타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깨끗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박성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 속 아들은 한 번도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자신감은 마치 방탄처럼 얼굴에 발라져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그의 얼굴이 그 검은 유리에 희미하게 겹쳤다. 겹친 얼굴은 낯설 만큼 닮아 있었다. 그는 창문 쪽으로 휠체어를 밀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들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한 노인이 불 좀 켜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는 대화보다 요청이 많고 요청보다 무시가 많았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말은 아무 대답도 없는 말이었다. 정희가 다시 들어와 식판을 치우며 말했다. 신문은 매일 가져다 드릴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놓치지 않게요. 박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내뱉었다. 세상은 이미 돌아갔어. 그 말은 낮게, 그러나 날카롭게 흘렀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그는 창가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유리창에 닿자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리 위에는 작은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방울이 내려가는 속도는 세상의 속도보다 느렸다. 느릴수록 오래 남는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물방울을 따라 내렸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의 흔적을 복귀하듯.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깨끗한 경영이라. 그 말 끝에 그는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웃음과 분노의 경계선에서 사람은 종종 침묵을 택한다. 그 침묵은 자제라기보다 저장이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는 감정처럼 그는 지금 분노를 저장했다. 그날 밤 복도 불이 꺼지고 요양원은 잠에 들었다. 박성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옆 침대에 누운 노인의 숨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23, 42, 57, 58 숨이 세어지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다시 배열했다. 1%. 그 숫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듯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한 장이면 충분하다. 그가 천천히 눈을 감을 때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천천히 내려 창문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그 빗물 속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떨림이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있었다. 그건 후회의 울음이 아니라 복수의 첫 박동이었다. 새벽 3시 요양원의 공기엔 약간의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똑똑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기억이 많아진다. 박성호는 침대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주물렀다. 그 손가락들은 한때 서류를 넘기고 도면을 그리고 사람의 생계를 결정짓던 손가락들이었다. 지금은 체온을 잴 수도 없는 손이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병원에서 준 영수증, 사용하지 않은 영양제,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수첩의 표지는 닳아 문양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속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2007년 3월 18일 성진 공사 낙찰. 직원들 고생 많았다. 그 밑에는 누군가의 낙서처럼 신뢰는 이익보다 먼저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삐뚤었다. 그때는 서두르느라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떨렸다. 그는 수첩 아래에 납작하게 접힌 종이를 꺼냈다. 1%의 지분 증서였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끝에 닿는 촉감은 거칠었다. 주식 수량 1000주라는 글자 아래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누군가 그걸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증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빼앗긴 것보다 남은 것을 지키며 복수한다. 그는 손끝으로 도장을 눌렀다. 아직 선명했다. 붉은색이 약간 옅어졌을 뿐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조무사 정희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아침 굶지 마세요. 선생님, 그녀는 마치 아는 사람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위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미 그는 다정한 말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희가 도시락을 침대 옆에 두며 말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금방 바뀌어요. 그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박성호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계란말이, 김 그리고 미지근한 밥,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예전에 성진에 있었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정적이 모든 대답이었다. 하청이었어요.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계약 끝났을 때 연락 끊겼죠. 박성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말보다 그 끄덕임이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사장님이신가 봐요. 정희가 덧붙였다. 박성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잠깐의 시선 교환, 그 안에 오래된 동맹 같은 기운이 스쳤다. 사람은 진심을 모를 때 눈으로 대화한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 여자를 신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뢰는 잃은 사람만이 다시 만들 수 있다. 밖에 공기 좋을 텐데 박성우가 말했다. 오늘은 나가보고 싶어. 정희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것처럼 이 시간엔 다 자요. 문 앞 경비도 교대 중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계획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손전등을 꺼내 앞을 비췄다. 복도 끝 불빛이 깜빡였다.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밖은 춥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안은 더 춥지. 그 말 한마디가 이 장면의 모든 온도를 정리했다. 문이 밀렸다. 철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문은 자물쇠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문턱을 넘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가야겠다. 그 말은 탈출의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복구였다. 사람은 나가기 위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 나가야 한다. 정희가 뒤에서 밀어주는 휠체어는 가벼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요양원 안의 그 어떤 소리보다 인간적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박성호는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고 행동으로 배신하지만 자신은 행동으로 복수할 것이다. 그 복수는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계산하듯 수학 문제를 풀듯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요양원 문이 닫혔다. 철문 소리가 밤 공기를 자르며 퍼졌다. 그것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작게 속삭였다. 가실 데가 있으세요? 박성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있지. 내가 만든 곳으로. 그 말은 복선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을 통과해 멀리 어디엔가 불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탈출은 도망이 아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쓰는 일이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쓰는 사람은 절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철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병원 안에서 맡던 냄새가 사람의 체온이라면 바깥의 냄새는 철과 먼지와 배기가스가 섞인 생의 냄새였다. 박성호는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아픈 숨이었지만 살아있는 숨이었다.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에 희미한 색을 깔았다. 정희는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딜 가시게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세상으로. 그 말은 한 사람의 결심이라기보다 한 생애의 선언처럼 들렸다. 요양원이라는 작은 섬을 떠난 사람은 이제 바다로 나왔다. 그 바다는 냉정하고 무심하고 진짜였다. 택시가 멈춰 섰다.
기사는 거울로 그를 힐끔 보았다. 어디로요? 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전 지도를 머릿속에 펼쳤다. 강남구 테헤란로, 성진건설 본사로. 입에서 그 회사 이름을 다시 뱉는 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시작이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도시가 미끄러져 갔다. 새벽의 빌딩은 전광판을 반쯤 끄고 있었고 청소차가 물을 뿌리며 거리를 닦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밖 불빛에 따라 번쩍였다 사라졌다. 살아있는 유령 같았다. 본사 앞에서 그는 내렸다. 건물은 여전히 컸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불빛이 눈부셨다. 로비에는 새로운 로고가 붙어 있었다. 성진개발, 그러나 글꼴이 달랐다. 그가 썼던 투박한 서체가 아니라 매끈하고 얇은 글씨였다. 성공한 사람들의 취향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디를 찾으세요? 박성호라고 합니다. 전 대표였어요. 경비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근무 시간 전입니다. 방문 기록이 없네요. 아들 박준호 대표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가 왔다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러나 뒤에서 경비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 분은 이제 안 계신데요. 그 한 문장이 귀를 때렸다. 존재의 삭제는 이렇게 간단히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소거된다. 박성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바람이 불었다. 신문이 발밑에서 굴러갔다. 그 신문 한 구석엔 성진개발, 세대교체 성공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는 구겨진 신문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쓰레기가 된 종이 안에서 자기 이름의 흔적을 찾는 기분이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래된 거래처 사무실이었다. 문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박성호입니다. 옛날에 성진 하청이던 문은 잠시 열렸다가 곧 닫혔다. 아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 오면 상대하지 말라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뚜렷했다.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의 마지막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그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다. 세 번째로 찾아간 은행에서는 더 확실하게 거절당했다. 신용이 정지 상태십니다. 보증 채무가 많으시네요. 보증? 그는 그 단어를 삼켰다. 그건 내 아들이 직원은 모니터만 보며 말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붉은 글씨, 채무 불이행자, 그 한 줄이 그를 완전히 현실로 던져버렸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젖은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다. 사람의 무심함은 비보다 차가웠다. 그는 인도 가장자리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바닥의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으니 주름진 신문이 만져졌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펴봤다. 글자들은 젖어 있었고 아들의 얼굴이 번져 있었다. 번진 얼굴 속에서 웃는 입술만 또렷했다. 그 웃음이 비에 녹아내릴수록 그의 가슴은 서서히 굳어졌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나 지금 따뜻해. 여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추위 속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살아있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어떤 계산이 작동하는 걸 느꼈다. 과거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던 때와 같은 집중,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1%. 그게 나의 온도다. 바람이 거세졌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잊어버린 이름들이 하나씩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꺼졌다 켜지는, 살아있었다 사라지는 이름들. 그 속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잊힌 이름은 복수의 이유가 된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기억으로 산다. 그리고 그 기억이 부서질 때 사람은 싸움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는 젖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건 체념의 눈빛이 아니라 정확한 결심의 눈빛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이 도시의 법칙대로 계산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일어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물은 냉기가 아니라 연료였다. 차가워질수록 그는 더 또렷해졌다. 냉정한 자만이 끝까지 남는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 젖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비는 사람을 말린다. 무심한 도시의 공기 속에서 한 노인의 분노는 조용히 말라가며 모양을 갖췄다. 냉정해지는 것은 잔인해지는 게 아니다. 정확해지는 것이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묘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시는 비를 한번 맞고 나면 냄새가 바뀐다. 흙냄새 대신 금속 냄새가 난다. 박성호는 아무 말 없이 포장마차 천막 아래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는 사람의 얼굴을 반쯤 가려주기 때문에 sak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주인은 묻지도 않고 소주 한 병을 내려놓았다. 병 표면에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물방울이 꼭 눈물처럼 보여서 손가락으로 닦았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건 물이 아니라 냉기였다. 세상은 변했군. 그가 중얼거리자 옆자리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안 변했어. 사람만 바뀌었지.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얼굴이었다. 윤 회장.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위기 때 공사비를 미리 주고 함께 버텨준 그러나 결국 망해버린 사람. 그때의 얼굴은 사라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성호야, 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윤 회장이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소주를 따라 잔을 내밀었다. 잔이 부딪힐 때 나는 맑은 소리가 오랜만에 심장 깊은 곳에 울렸다. 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밀었다. 백호에 흰 글씨로 새겨진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젊은 냄새가 났다. 이게 뭐냐? 같은 부류의 놈들 모임이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다 밀려난 놈들. 그래도 머리는 식지 않았어. 윤 회장은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우린 잃은 걸 세면서 산다. 그러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보이거든. 그는 담배를 꺼내 피웠다. 불빛이 그의 주름을 스쳤다. 그 주름 속엔 고집이 새겨져 있었다. 넌 아직 가진 게 있잖아. 윤 회장이 말했다. 박성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뭘 가진 게 있다고? 기억이 있잖아. 그건 돈보다 무겁지.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들렸다. 박성호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있던 주식 증서 한 장. 이거 내 남은 거야. 1%. 윤 회장은 봉투를 바닷빛에 비춰보았다. 충분하지, 충분하다고? 흔들기엔 딱 좋은 무게야.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래된 싸움의 냄새가 있었다. 성호야, 내가 잃은 건 회사가 아니야. 이름이야. 근데 그건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 박성호는 담잠히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이름은 한번 지워지면 쉽게 안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날 밤 윤 회장은 그를 낡은 한식당 별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백발이었다. 그러나 자세는 곧았다. 서류와 도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백호회의 멤버야. 각자 한 번씩 무너졌던 놈들이지. 한 남자가 말했다. 무너져 본 놈들이 일어설 때 제일 무섭지. 성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물었다. 복수인가? 윤 회장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 회수다. 자기 거를 되찾는 거지. 그 말에 박성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복수와 회수는 닮았지만 다르다. 복수는 감정이고 회수는 계산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냉정해진다. 술잔이 오갔다. 연기가 허공에서 돌았다. 박성호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지 않아. 이번엔 논리로 간다. 윤 회장은 박수를 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복수는 뜨거운 놈이 하는 게 아니야. 냉정한 놈이 해야 정확하지. 성우는 서류를 넘겨봤다. 거기엔 법인 설립안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윤 회장이 설명했다. 너의 1%를 담보로 신설법인을 만들 거야. 자금은 우리가 대신 내가 방향을 잡아 이름은 원래 이름으로 하지. 박성호는 순간 멈췄다. 성진개발?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빼앗긴 이름은 다시 써야 가치가 있지. 한참 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잉크 냄새가 짙게 퍼졌다. 그 냄새는 오래전 회의실 냄새와 같았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박성호는 종이를 들여다봤다. 검은 글씨와 붉은 도장 사이로 자기 손이 다시 일을 하고 있었다. 마비되었던 감각이 돌아오듯 그의 내면도 서서히 깨어났다. 윤 회장이 말했다. 성호야, 이번엔 절대 감정 섞지 마. 숫자만 봐. 그리고 기다려. 적당한 때가 올 거야.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다리는 건 평생 해봤지. 그는 마지막 잔을 비웠다. 술맛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복수의 구조가 세워지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모든 칸이 채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백호의 이름이 맘에 드네. 백발이지만 호랑이 그럼 난 발톱이 되지. 윤 회장은 웃었다. 발톱은 이미 있었어.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바람이 다시 불었다. 비는 멎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 젖은 바닥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사람만 늙을 뿐이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좋아, 아들아. 이제 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공기가 들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차갑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폭풍의 전조처럼. 복수는 때로 모임으로 시작된다. 혼자의 분노는 불꽃처럼 꺼지지만 같은 상처를 지닌 자들의 침묵은 오래 탄다. 백발의 호랑이들이 이빨을 숨기고 앉아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새벽의 도시는 낮보다 잔혹하다. 사람들은 자고 있지만 시스템은 깨어 있다. 회계와 입찰과 승인과 서류는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 박성호는 법무사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기 서류는 깨끗했고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정의가 서명란 옆에 이름을 적는다. 대표 이정희. 글씨는 단정했다. 박성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 리듬은 과거의 회의 시간에 연설을 준비하던 습관이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성진개발이라 이름이 꽤 많던데요. 박성호가 말했다. 그 이름은 내 것이다. 직원은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투엔 망설임이 없었다. 붉은 도장이 찍히며 종이에 잉크가 번졌다. 잉크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것은 오래된 전쟁의 포연 냄새와 비슷했다. 보이지 않지만 남는다. 밖으로 나오자 정희가 물었다. 이제 시작인가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이지. 다만 시작은 조용히 해야 한다. 그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접었다. 봉투 끝이 찢어질 만큼 단단히 쥐었다. 도시는 깨어나기 시작했고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그 속에 노인 한 명이 휠체어 대신 서류 봉투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수의 조건이었다. 며칠 뒤 첫 입찰이 열렸다. 장소는 시청 별관. 박성호는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업체 이름들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 성진개발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가슴이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불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몰랐다. 그저 숫자 하나로만 읽을 뿐이었다. 입찰가는 낮았고 조건은 정확했다. 성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서류를 제출했다.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전광판에 올랐다. 낙찰 성진개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서 맥박이 느껴졌다. 복수의 첫 수익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윤 회장이 전화했다. 됐나? 됐네. 좋아. 이제부터는 느리게 가. 서두르면 티가 나. 알고 있지. 이번엔 다 계산돼 있어. 전화기 너머로 윤 회장이 웃었다. 그래. 우리가 젊었을 때랑 다르지. 이번엔 시간 편이야. 박성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복수는 언제나 느린 자의 것이었다. 그날 밤 백호의 멤버들이 모였다. 윤 회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성호야, 이제부터는 절대 이름을 숨겨야 한다. 세상은 가면을 쓴 놈들이 지배하지. 진짜 얼굴로 이기려 하면 다친다. 박성호는 잔을 비웠다. 나는 얼굴을 버렸어. 이제 이름으로 싸워.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남자가 말했다. 아들놈은 아직 모를 거야? 박성호가 짧게 웃었다. 그놈은 성공에 취해 있지. 냄새도 못 맡아. 성공한 사람은 늘 자기 냄새에 취하지. 술잔이 다시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칼날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뒤 준호의 회사 회의실 직원 하나가 말했다. 대표님, 이상한 회사가 자꾸 경쟁 입찰에 들어옵니다. 이름이 성진개발인데.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예전 이름이네. 설마 그게 뭐 대단한 회사라고. 그 웃음은 짧았다. 그러나 그 웃음이 곧 공포로 바뀔 것임을 그는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이름은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잊혀졌을 때 더 강해진다. 박성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밤 박성호는 서류 위에 연필로 원을 그렸다. 1%에서 시작된 원, 그 원이 이제 도시를 덮을 만큼 커졌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원을 따라 돌렸다. 좋아,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책상 위에 CCTV 화면을 봤다. 붉은 점이 깜빡였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다. 보라고, 내가 돌아왔다는 걸. 회의실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문턱을 넘고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랐다. 그림자는 나이를 먹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태우고 있었다. 밤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 위에 부딪혀 번지고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가 지워냈고 그 유리 속에서 박준호는 자기 얼굴을 마주했다.
창문에 비친 그는 성공한 사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어딘가 작은 균열이 보였다. 회의실은 이미 텅 비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와 서류 몇 장,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입찰 보고서를 넘겼다. 숫자와 그래프가 차갑게 떠올랐다. 시장 점유율 그래프의 한 축이 이상하게 흔들려 있었다. 이름도 처음 보는 회사가 매번 낙찰권 근처까지 따라붙고 있었고, 그 이름이 성진개발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낯설었고 너무 가까워서 멀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려다 입꼬리를 내렸다. 성진개발이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나 혼잣말을 하며 창가 쪽으로 걸었다가 다시 돌아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문서 하단의 작은 글씨, 최초 설립연도 198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1989년 그 해는 자신이 태어난 해였고 동시에 아버지가 회사를 세운 해였다. 세상의 시작과 자신의 시작이 겹쳐 있는 그 숫자가 지금 다시 눈앞에 떠올라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비서실 문을 벌컥 열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단 한 명 남아있던 재무팀장 이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이 회사 성진개발 다 뒤져봐요. 대표 이름부터 자금 출처까지 전부. 이 과장이 눈을 깜빡이며 컴퓨터를 켰다. 타이핑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몇 초 후 모니터 화면에 데이터가 뜨고 스크롤이 내려가며 금액의 흐름과 계좌 번호들이 줄지어 나왔다. 대표는 이정희, 주주는 익명 펀드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출처가 이 과장이 말끝을 흐리며 화면을 확대했다. 한 줄 송금인 박성호, 그 이름이 떠올랐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뚜렷해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았다. 그건 동명이인이겠지. 준호가 중얼거렸지만 이 과장이 말했다. 주민번호가 같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냉기가 흘렀다. 형광등 불빛이 이 과장의 얼굴에 번져 떨렸고 준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눌렀다. 입안에서 피 냄새가 났다. 피 냄새는 현실의 냄새였다. 현실은 언제나 맛보다 냄새로 먼저 온다. 박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켜졌다. 요양원 입구에서 들던 트렁크 소리, 식탁 위에 미역국, 도장이 찍히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마지막 눈빛,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낮게 말했다. 설마 그러나 그 단어는 자기 안에서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가 믿지 않으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불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모니터 속 이름을 다시 봤다. 박성호, 글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글자에서 소리가 났다. 마치 잉크가 울리는 듯한 묘한 소리. 그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말도 없었다. 정적, 그리고 아주 느리고 낮은 숨소리, 그 숨소리가 마치 기계음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입을 때려다 멈췄다. 그때 아주 낮은 목소리여 들려왔다. 성진은 죽지 않았다. 신호가 끊겼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꺼졌고 검은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그 창백함이 스스로를 비추며 공포를 확산시켰다. 손에 떨렸고
그는 그 떨림을 주먹으로 눌러 멈췄다. 그러나 떨림은 손이 아니라 심장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대표님, 이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서류를 모았다. 성진 개발의 입찰 서류, 자금 흐름 보고서, 그리고 방금 확인한 계좌 내역. 그는 그것들을 차례로 쌓고 손가락으로 각을 맞추며 말했다.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바라보다가 그중 하나를 접었다. 종이에 접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 종이 위에는 박성호, 최초 대표자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천천히 반으로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버릴 수 없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무너질까 봐서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바깥의 도시 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숨 쉬는 듯 깜빡였고 그 깜빡임이 그의 눈 속에서 떨림으로 번졌다. 그는 창가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요? 그러나 유리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온도가 손끝으로 전달되었고 그 냉기가 그의 팔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목으로 올라와 머릿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차가워진다. 뜨거운 건 분노고 차가운 건 깨달음이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던 날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복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결과였다는 것을. 아침에 도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바빴지만 공기의 밀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바람이 조금 무거웠고 신문 배달원의 손목이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으며 그가 건물 문 앞에 내려놓은 신문 위에 큼직한 제목이 찍혀 있었다. 성진개발, 입찰 과정 불법 의혹. 활자는 굵었고 잉크 냄새가 강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사 한 줄이 아니라 도화선이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박준호의 신발 밑창이 마른 종이를 밟았다. 발끝이 그 제목을 반쯤 가리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직원들의 인사가 어딘가 어색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리던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침묵은 언제나 폭풍의 첫 형태였다. 그는 10층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미 세무팀이 와 있었다. 대표님, 세무조사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절단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세무조사? 감사원이요. 성진 관련 건으로.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준호는 문서를 빼앗듯 받았다. 공문 위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도장은 늘 똑같은 모양인데 그날따라 피처럼 보였다. 그는 숨을 내쉬지 않았다.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아래로 도로가 보였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지만 그 발자국들이 모두 자기를 향해 오는 듯 느껴졌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재무팀장이 말했다. 대표님, 두 곳 협력업체가 계약 파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언론에 기사 나갔다네요. 불법 입찰이라.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서 또 다른 전화. 대표님, 은행 쪽에서 대출 연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대출? 운영자금입니다. 말들이 꼬리를 물었다. 문장들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문장이 시작되었다. 회사 안은 무언의 패닉으로 덮였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프린터가 멈추지 않았다. 소리들이 겹치며 공간의 온도를 올렸지만 그 중심에 선 준호의 얼굴은 차가웠다. 땀이 나지 않았다. 사람은 진짜 공포를 느낄 때 땀이 나지 않는다.
그는 손끝으로 전화기를 눌렀다. 홍보팀, 기자들 모아 오후에 기자회견한다. 지금 바로 준비해.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은 유리 같았다. 깨지기 직전의 투명함이었다. 한편 도심 반대편 오래된 회의실, 박성호는 백호의 멤버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 속 실시간 뉴스가 켜져 있었다. 성진개발, 불법 입찰 연루 의혹 내부 문건 유출. 기사 제목 아래에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떴다. 바로 그의 아들, 박준호였다. 박성호는 화면을 오래 보았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는 아니었다. 복수의 완성 직전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아닌 평정이 있다. 윤 회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시작됐군. 그래. 이제 언론이 일하겠지. 너무 빠르지 않나? 빠른 건 그쪽이지. 우리는 그냥 기다렸을 뿐이야. 박성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 리듬은 일정했다. 마치 오래전 회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던 그 규칙적인 리듬.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정이지. 잘못 쓴 이름을 바로잡는 일. 오후가 되자 기자회견장에는 플래시가 쏟아졌다. 무대 중앙의 현수막에는 오래된 글씨체로 성진개발이라는 이름이 다시 걸려 있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노인 한 명이 단상에 올랐다. 회색 정장에 구부러진 어깨.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박성호였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서류를 들고 말했다. 우리는 원칙을 되찾으려 합니다. 가족은 면죄부가 아니며 이름은 실력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번쩍였다. 그 순간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떤 이름도 팔 수 없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플래시가 또 터졌다. 그 빛이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봤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재판의 선고를 직접 읽는 사람처럼. 같은 시각 본사 사무실에서 준호는 그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단단했다.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자신이 한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의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모니터를 껐다. 그러나 소리는 이미 머릿속에 남았다. 가족은 면죄부가 아니다. 그 문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그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그의 목덜미를 따라 올라와 뒷머리까지 덮었다. 그림자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냉정하고 단단한 음성. 결국 내가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요양원의 복도는 여전히 일정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오래된 세제 냄새와 죽 냄새,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섞인 냄새가 천천히 벽을 따라 퍼져나가며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숨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고, 박성호는 창가 쪽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햇빛은 오후의 색으로 기울어 있었고, 빛은 창문 유리를 통과하면서 약간의 노란기를 띠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으며, 그는 그 빛이 따뜻하다기보다 오래된 기억의 색처럼 느껴졌다. 손등 위로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창틀을 넘어오던 은행잎이었다. 낙엽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식탁 위의 기억이 다시 열리는 듯했고, 그가 숨을 길게 내쉬자 공기 안의 먼지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굼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지나치게 반듯해서 오히려 불안했으며 시간이 걸음을 멈춘 것처럼 공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한 발자국이 멈췄다. 손잡이를 잡는 기척,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의 빛의 결을 따라 한 사람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 그 그림자는 젊었고 그 젊음은 죄책감의 무게로 굽어 있었다. 박성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침묵의 순간을 깨뜨릴 마음이 없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기의 무게만으로 용서를 구하듯 서 있었고 마침내 낮게 목소리를 내뱉었다. 아버지, 그 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끝이 점점 작아지며 허공 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끝으로 창틀을 3번 두드렸다. 나무가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게 대답이었다. 박준호는 그 소리를 신호처럼 듣고 한 발짝 다가섰다. 돌려드릴게요. 회사, 모든 걸.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구원이 아니라 빚의 청산처럼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말 끝에서 자신의 숨이 약간 흔들렸다.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넌 나를 계산해서 지웠다. 그 한 문장이 복도 전체를 차갑게 흔들었다. 공기가 순간 무너졌고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광택이 나는 바닥 위로 무릎이 내려앉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도장이 찍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바닥에 반사된 빛 속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담겼다. 울지도 못하는 얼굴, 말없이 무너지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시간의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울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심이었다. 눈물은 아직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이니까 그는 이미 그마저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박성호는 한참 동안 아들의 머리 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휠체어를 돌리는 그 작은 동작조차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눈빛이 아들을 마주했다. 아들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했다. 그 눈빛은 냉정했지만 완전히 냉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정직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가진 않는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었다. 준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는 다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말 끝에서 박성호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노랑 고무줄로 묶인 서류 묶음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아들의 앞에 내려놓았다. 돌려받은 건 여기에 썼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빛을 받았다. 사회복지재단 설립 약정서. 박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성진요양원. 박성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이 이름은 사람을 돌보는 이름이 된다. 내가 버린 이름을 나는 다시 세웠다. 복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일이지. 내가 무너뜨린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회개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천천히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빛이 손등을 덮었다. 그 빛이 뜨겁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의 눈이 젖었다. 복도의 공기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밀리며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이 시려서가 아니라 그 빛이 자신에게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살던 사람은 빛보다 부끄러움을 먼저 느낀다. 박성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제 일어나라.
무릎은 오래 두는 게 아니다. 짐을 내려놨으면 다시 걸어야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엔 아직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그 후회의 모양은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무너진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였다. 늦었지만 내가 온 게 다행이다. 박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은 용서였고 동시에 이별이었다. 창밖에 나무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갔다. 전선이 휘지 않았다. 그것이 균형의 법칙이었다. 용서는 따뜻한 일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았다. 새벽과 아침 사이의 시간은 언제나 세상의 숨이 가장 고르게 흐르는 순간이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고 하늘은 푸른빛과 금빛 사이 어딘가에서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으며 요양원 정문 앞에 간판 위에 적힌 이름 성진요양원, 그 철제 글씨가 이슬을 머금고 빛을 받았다. 그 빛은 어제의 복수와 오늘의 평화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을 한 겹 더 얹어주듯 부드럽게 흘렀다. 마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고 느림 속에는 오래 버틴 생의 리듬이 있었다. 간호사 정희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며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김어르신, 여기 잠깐만 쉬세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다. 정직한 일상은 그렇게 차분하게 이어졌다. 그 뒤쪽 복도 끝에서 박성호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힘이 아닌 방향이 남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의 뺨을 비추자 그 빛이 미세하게 떨리며 눈과 주름 사이에 잔잔히 고였다.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요양원 내부의 공기가 바뀌었다. 낡은 공기 대신 새 공기가 들어왔고 그것이 곧 사람의 회복처럼 느껴졌다. 정희가 다가와 물었다. 오늘도 신문 보실 거죠?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은 세상의 체온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정희가 신문을 건네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일면 하단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있었다. 성진개발 전 대표 박준호 모든 지분 사회환원 결정. 활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컸고 박성호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래, 잘했다. 그 한마디가 햇빛처럼 조용히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의 노인들이 햇빛 속을 걷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잔디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그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되는 순간 그는 알았다. 복수는 끝났고 이름은 돌아왔다는 것을. 기자가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박성호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가 대답했다. 아드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 친구, 이제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선을 지키는 일, 그게 사람을 지키는 법이지요. 기자는 고개를 숙였고 박성호는 말을 이었다. 복수는 누군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잃은 균형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세상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 눈빛 속에 어떤 존경이 스며 있었다. 존경은 말보다 조용하다. 그래서 오래 남는다. 정희가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햇빛이 복도 끝까지 번졌다.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하루를 살아낼 용기가 들어 있었다. 박성호는 창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세상의 소리이자 자신이 되찾으려 했던 이름의 진짜 울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요양원 앞 정문 간판이 프레임 중앙에 들어왔다. 성진요양원. 바람이 불어 간판에 걸린 이슬이 흘러내렸고 그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흩어지는 사이 한 대의 버스가 천천히 지나갔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곳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세상이었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진짜 끝이었다. 복수의 끝은 화해가 아니라 평정이다.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진짜 정의의 모양이다. 그리고 그 자리엔 언제나 아침의 빛이 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으로 돌아온다. 그 이름이 남에게서 더럽혀졌든 스스로 버려졌든 언젠가 다시 불릴 때가 온다. 박성호가 남긴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균형이었고 복수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명해 보였다. 그의 침묵은 오래된 법전보다 무겁고 그의 걸음은 회계 장부보다 정직했다. 사람들은 그가 무너뜨린 걸 보지 못했지만 대신 그가 세운 걸 보았다. 이름, 그 단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 바람을 남기고 흘러갔다. 요양원의 아침은 여전히 밝았다. 간호사 정희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어제와는 다른 웃음을 짓고 있었다. 햇빛이 천천히 정문을 스치며 들어왔고 그 빛이 바닥의 그림자 위로 얇게 겹쳐졌다. 그 위를 지나가는 바람이 종이 한 장을 밀었다. 그 종이는 성진요양원 설립 약정서였고 끝자락엔 박성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냉정한 세상 속에도 사람의 온도는 남는다. 그 온도는 차가운 결심과 따뜻한 회복이 동시에 담긴 그리하여 현실에 가까운 온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온도를 기억하려 한다. 이야기 속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 내 안에 잊힌 이름을 되살리려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언젠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당신의 생각과 기억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 테니까요.